자,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들이 어린이도 아니고 나도 집에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유진이만한 딸밖에 없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임스 2세도 명예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영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대단히 선호하고 중국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 물론 찰스 2세의 왕신이었던 윌리엄 템플 같은 사람도 중국에 대한 열광자고 공자 숭배자였는데 뒤에 그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물론 윌리엄 템플경 데이비드 휴me 등도 중국 철학자 공자를 열독했다. 이 나중에 윌리엄 템플경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제임스 2세의 형인 찰스 2세의 왕신이었어요. 왕신이란 뭘 어떤 사람을 왕신이라고 그러냐면 왕의 편에 서 있는 신하를 왕신이라고 그래요. 신하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왕하고 맞서는 신하들, 특히 우리나라 조선, 중국에서는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친근으로 따지면 근신, 원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근신 중에서도 왕이나 다름없이 왕편에 서가지고 왕을 편드는 사람을 특별히 또 왕신이라고 불렀다. 단순히 윌리엄 템플경은 그런 최측근이다 이런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왕편에 섰던 그런 귀족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내각제를 영국에 도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 공을 역사학자들이 미련해 가지고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멍청해서 특히 데이비드 휴me조차도 데이비드 휴me는 히스토리 오브 잉글랜드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그 대목 윌리엄 템플이 중국 내각제를 찰스 2세와 짜고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휴me.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me의 더 히스토리 오브 잉글랜드는 지금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역사는 모름지기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중시하는 대목을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내각제가 영국으로 전해져 가지고 이 템플에 의해서 그리고 찰스 2세도 못지않게 친중국주의자였기 때문에 또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둘이만 짜고서 이게 중국제라는 거, 중국 내각제라는 걸 말하지 않고 이걸 영국에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심전심이었는지 둘이는 속닥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온 거라는 일체의 흔적이나 냄새를 안 풍겨요. 쭉 사료를 내가 해보면 그런데 그 밑에 윌리엄 템플 337페이지 각주를 보면 템플의 그 논문인 영웅적 덕성에 관해서 공자를 뭐라고 많이 칭찬을 하면 공자의 저작이 요즘 프랑스에서 몇몇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 공자의 저작이라는 제목 아래 박식한 서문을 달고 라틴어로 인쇄되었다. 이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템플이 말하는 이 공자의 저작은 1687년 파리에서 출판된 중국 철학자 공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휴me 이 책을 읽은 것에 관해서는 이 책을 참조하라. 휴me 읽었다는 것도 다 사료로 내가 입증을 한 거고 템플이 이걸 읽은 거고 이 영웅적 덕성에 관해 있어서 이 내용을 요약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요약하고 이상국가가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건 중국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만 있는 이상국가가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 철인치국이 플라톤이 꿈꿨던 그런 철인치국이 가능한 실현되고 있는 나라로 이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찬미죠. 중국에는 찬양이 찬미 수준으로 넘어갔는데 그 윌리엄 템플이 중국 내각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내각제에 대해서 다른 논문들에서 많이 다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중국 내각제의 장점도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어디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왕이 임명한 보좌관들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보좌관들이 반대를 하면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막 자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의견이 다르면 자를 수밖에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가야 돼요. 근데 자르면 6명인데 한 사람 자르면 5명이 다 사보타지 하는 상황이라 결국은 그런 관행이 계속되면서 내각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내각의 의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권한으로 정착하게 되고, 그 내각의 의정권에 의해서 황제의 그런 권한이 제약당하는, 자기가 임명한 보신들,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가 제약당하는 놀라운 제도라고 판단을 해요, 윌리엄 템플이. 그런데 찰스 2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의회 전체에 의해서 배격당해가지고 완전 고립 무언지경에 빠져 있고, 특히 휘그의 말하자면 그 맹하라고 할 수 있는 휘그당에, 오늘 휘그당은 영국 노동당으로 노동당은 또 다시 자유당은 휘그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휘그당 사람들인, 특히 철학자 셰프스베리의 할아버지인 애슐리 셰프스베리가 이끄는, 그냥 거의 당수나 다름없었는데, 하원 다수당에 의해서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다시 한번 또 찰스 1세처럼, 찰스 1세는 목이 잘려 죽었죠.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왕정 복고 첫 번째 왕인데 이제 어려움에 몰렸는데, 그걸 윌리엄 템플이 중국처럼 그 내각을 설치해서 내각의 책임을 넘기면 왕이 직접 의회에 노출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내각에 집어넣을 때 그 애슐리 셰프스베리도 집어넣자. 그리고 5명의 야당이 들어와요. 이 내각을 이제 아주 핵심적인 보직, 내각을 한 4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는 뭐 마국관 대장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있으니까, 왕의 원래 근신들이니까 싹 빼면 중요한 사람은 11명이었어요. 11명에 서너 명이 야당인 거야. 그래서 왕도 한 표 던지면 아슬아슬 과반을 넘기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야당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하원의 야당도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왕명을 좀 더 교묘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거라고 왕을 꼬시고 설득하고, 그 대신 템플은 셰프스베리를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셰프스베리는 넣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셰프스베리를 넣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내각은 계속 파행을 거듭하지만, 결국 이 전통, 이 체험을 이제 되살리는 게 영국 내각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데, 왜 되살린단 말을 쓰냐면, 제임스 2세가 들어서면서 이 내각을 없애버려요. 근데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내각을 되살려. 그러면서 이제 내각은 중국에서 발전하는 것처럼 이제 수상 중심 내각제까지 쭉 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이 내각제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내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가 있죠. 미국도 국무회의가 있는 거라고. 어떤 법률을 대통령 혼자 발의를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 헌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만 발의를 해요. 어떤 장관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 소관 사항과 관련된 장관 서명을 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대통령 서명이 따르면서 국회에 제안이 된다고. 입법 제안이. 그러니까 사실상 독임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제도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회의체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 회의체가 내각이에요. 아주 재미있고 지혜로운 행정체계가 중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책임 소재가 집단화되잖아요. 콜리지어를해진다고, 집체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독임제적은 모노크래틱이라고 영어로 전문 용어야. 혼자 결정하는 건 모노크래틱이라고, 여럿이 결정하는, 의회처럼 여럿이 결정하는 걸 다 집체적 결정이라고. 근데 여기도 내각은
중국에서는 6명이니까 6명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집체적 결정이죠. 콜리지얼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집체의 책임을 짐으로써 왕이 직접 책임지는 뭐 여론의 비난에 대해서든 국회의 비판에 대해서든 직접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면해질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였다. 그래서 그걸 좋아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플과 찰스 2세의 중국 내각제 도입이라는 건 내가 볼 때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데이비드 휴미 중시하지 않고 그냥 뭐 사소한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고 파악도 못해. 이런 것이 있었는데 뭐 그냥 무효화됐다. 이런 정도로 써놨어요. 물론 윌리엄 템플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중국 철학자 공자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1688년에는 거기서부터 우리 유진이가 또 읽어봐, 이쁜 목소리로. 네. 1688년에는 이 책의 발췌 부력본인 중국의 철학자 공자의 도덕이 출간되었다. 불어 출격본의 서문에서 드라브린, 쿠생, 푸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철학자의 도덕은 무한히 숭고하지만 동시에 간단하고 깨치기 쉬우며 자연적 이성의 가장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자, 근데 다 끝까지 읽어봐. 화건하건대 신적 계시의 빛을 결한 그런 이성이 이처럼 잘 전개되어 나타난 적도 이토록 강력하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서문인 게 여기서 드라브린, 쿠생, 푸셰는 이 중 두 명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신부. 한 사람은 개신교 목사라고. 신교 구교가 그 성직자가 공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쿠플레가 이 책을 번역한 쿠플레가 의도한 것보다 더 심원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공자 도덕은 숭고하지만 동시에 간단하고 깨치기 쉽다. 사실 가령 공자의 중요한 명제를 하나 봐요. 성상근 습상원. 간단하지?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이나 학습에 의해서 서로 멀어진다. 간단하지? 그 다음에 상지와 하우는 변하지 않는다. 뒤에 붙어있는 거 그거 읽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본성을 왜 같다고 하지 않고 서로 비슷하고 가깝다고 그랬느냐? 많이 다른 측면들이 개인차가 좀 있죠. 사람들이 본성상 개인차가 있어요. 우리 지근욱이는 진짜로 철저한 친구인데 지나치게 철저한 데가 있어. 많이 혼나. 어떤 사람은 또 덤벙덤벙한 사람도 있고. 뭐 왜 나를 가만히 쳐다보냐? 네가 좀 양심이 같이 찔리냐? 어? 그래서 타고날 때 개인차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크게 보면 서로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 거야. 이 하늘 아래 동일한 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하고 서로 상이한 것들, 다른 것들만 있기 때문에 공자가 정확하게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본성은 서로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같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상지와 하우는 천재와 백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습관이나 학습을 아무리 시켜도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쓰고 학습을 많이 시켜도 백치가 천재되거나 범죄가 되지는 않고 또 천재가 아무리 못 배워서 뗄나무꾼으로 방치되어 있더라도 그 천재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무슨 습관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는다. 타고난 본성.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능은 본성의 차이가 있단 소리야. 그러지? 습관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상지, 범죄, 하우는 이런 세 가지 차이지. 사실상 의미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능은 지능 차이는 본성상 차이가 있다. 근데 공자의 다른 명제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들 간에는 남이 10번에 깨치면 나는 100번 하면 되는 거고, 남이 10번에 깨치면 나는 100번에 깨치면 1000번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배우나 100번 해서 배우나 10번 해서 배우나 결과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으로, 성실한 노력으로 그런 범죄들 간의 그 지능 격차는 메꿀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평등은 그래서 달성될 수 있는 걸 학습을 통해서. 근데 지능 문제를 중시한 게 아니라 공자는 나머지 지능을 제외하고는 학습에 의해서 많이 다 영향받는다는 이야기지. 유진이 알아들었어? 실은 이 간단한 명제가 깨치기 쉬운 게 아니라 따지면 복잡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미감, 또 재미를 놓을 수 있는 유희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신체적인 재능이나 기타 기술적인 재능들, 돈 버는 수완, 또 마지막으로 인간의 숭고한 감정인 도덕감정, 도덕감각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야. 타고나는. 머리가 나쁠수록, 지능이 낮을수록 오히려 도덕감각이나 도덕감정은 더 뛰어난 경우가 많죠. 머리가 좋으면 머리 쓰다가 도덕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충남에 맨발의 기봉씨 영화 나온 거 봤어? 그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될 만큼 천치잖아. 근데 엄청난 효자죠. 아마 유진이보다 한 100배 효자일 거야. 그냥 그 도덕적 존재로서 그 존엄성은 서로 본성상 가깝다. 그런데 이게 습관을 잘못 들이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는 뭐야? 공자처럼은 바로 교육 철학으로 연결되는 거야. 만인 평등교육. 왜냐하면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두 번째 규절이죠. 서인에 이르기까지 수신을, 즉 교육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유교무류. 교육에 있어서는 그 내용도, 또는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그 문제도 있지만은 내용도 그 사람들 간의 무류,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존 노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론에 가면 젠틀맨 교육이 따로 있고 빈자 교육이 따로 있어요. 빈자 교육은 맨 노동하는 기술만 가르치는 거고, 젠틀맨 교육은 여러 가지 교양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 교육 불평등을 통해서 영국의 귀족 제도를 재생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자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만인 교육이 중요해지고 의무 교육이 중요해지는 거야. 의무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다 배우면 웬만한 정도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했던 거고, 이게 간단하지만은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한 거예요. 공자 철학의 어려운 점은 간단하고 깨치기 쉽다는 데 있어. 근데 실은 그 깨침이 그렇게 깊지 못해요. 대체로 보면 서당글 정도 읽는 정도 깨달은 경우가 많다고. 거기서도 지금 지능은 인간 차이가 많다, 인간 간의 본성상. 하지만 도덕적인 거나 그런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 절대 음감이 있는 음악가와 절대 음감이 없는 대중들 간에도 아주 결정적인 공통성이 있어요. 대중은 그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소비를 안 해주면 아무리 음악 천재가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따라 부르지 않죠. 따라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수가 있어. 지들만 그런 식으로 피카소식으로 그림 그리듯이 노래를 만들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놈들만 듣냐? 아주 골치 아픈 놈들만 들어. 우리 서창원 박사 같은 새끼들. 서창원 박사가 재즈를 틀었는데 말이야. 우리 모여갖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스마트폰에서 하나씩 틀기로 했는데 재즈를 틀은, 재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재즈가 아니라 아주 괴상망측한 재즈를 누가 있다가 김현배였는데, 야 이꺼 이상한 노래를 듣고 있다고. 웬만한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 자유가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노래가 귀찮아서. 그런 게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대중과 호흡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음악을 하게 되고, 아무리 천재 그런 절대 음감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대중과 결국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도 대중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저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하면 잘려버리지. 대중이 살렸다 죽였다 하는데 칼자루는 대중이 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 음악, 예술이나 도덕 분야에서는. 그리고 권력자보다도 일반 대중들의 공감대가 더 도덕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중들은 좀씩 도덕적으로 어긋나서 먹고 사니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검증 기준이 대단히 까다롭죠. 어?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잘린다고, 아니면 급격히 지지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죠. 많은 남자들이 룸사롱 가요. 사업하는 사람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성인처럼 등장했을 때 룸사롱 갔냐고 그랬더니 안 갔다고 그랬거든. 룸사롱 같이 간 사람이 또 SNS에다 뭐라고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이, 이제 언론인들 질문이 또 달라졌지. 안 갔다고 그러는데 갔다고 그러는데, 갔는데 자기는 그냥 부잡스럽게 안 누르고 가만히 옆에 있었다 그러더니, 그럼 가긴 간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면서 지지도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에? 뭐 간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거짓말을 했잖아. 국민 앞에, 그러니까 주권자인데, 옛날 말하면 임금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임금을 속이려고 한 거라고. 그야말로 그 어목함을 모든 정치인들은 알아야 된다. 국민을 주권자로 여길 때는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오죠. 자, 뒤에 읽어봐. 중국 철학자 공자는 불어 외에도 몇 개의 서구어로 번역되어 나갔다. 1691년에는 이 불어 번역본을 축약, 영역한 작은 영어본도 출판되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 불역본은 라 모랄 드 콤푸시우스 필로소프 들라 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이 영어도 그런 식으로 더 모랄스 오브 컴푸시우스 어 차이니스 필로소퍼, 거의 직역하다시피 해놨고, 다만 뒤에도 거의 직역을 해놨는데 작게 축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어본보다 훨씬 양이 적어.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영역자의 서문 있죠. 그 서문이 대단히 읽을만 해요. 자. 중국 철학자 공자의 라틴어 번역 원본은 대량으로 1회만 찍혔다. 하지만 이 원본의 각국 번역본은 18세기 내내 인쇄되어 유럽에서 누구나 쉽사리 접할 수 있었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흠이라면 맹자가 빠진 것이었다. 노엘의 경전 육서의 번역과 이스델로의 역경 번역 노력.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라틴어 경전 번역서가 나왔는데, 대학, 중용, 논어, 맹자, 효경, 소학을 라틴어로 번역해 1711년에 출간한 프랑스 예수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노엘의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가 그것이다. 맹자를 포함한 사서와 효경, 소학을 완역한 이 역서는 608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책이다. 그간 맹자는 역성혁명의 철학이자 인간 본성을 도덕의 원천으로 선명하게 논변한 세속적, 무신론적 도덕 철학이기 때문에 왕권이나 교단과의 충돌을 꺼려 번역이 미루어졌었다. 자, 앞에 역성혁명은 왕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요. 기존의 왕을 타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신의 계시로 성경책에 있는 계시로 이웃도 사랑하고 이러는 문제인데 이게 인간의 본성상 사랑이 있다고 타고나기를 그렇게 인간은 타고나 이런 본성 도덕론이라 그런 계시를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성경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직자들과 교단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얘기 알아들었어? 수면 부족이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러나 1711년 마침내 맹자가 완역된 것이다. 그리하여 노엘의 이 번역본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흠을 메웠다. 예, 노엘은 예수의 선교사인데 예수의 소속. 예수회가 1701년에 그대로 적응주의적 선교 방법이 이단으로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귀국을 해서 이 책을 계속 중국에서 번역하다가 귀국을 해서 출판을 하는데 파리에서 크고 자라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파리로 안 돌아가요. 탄압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거꾸로 체코로 돌아와서 체코 대학 프라하 대학에서 초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출판을 해요. 체코고 우리하고 아무 무관한 나라인데도 이 책이 프라하로 나와 있거든요. 그 프라게 이제 라틴어로는 프라게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하에 나왔고 또 오늘날은 이제 프라하 대학인데 그때는 우니비스타티스 카를로 페르난데 칼 페르난데 대학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국 중유럽권의 많은 대학들 또 프랑스 대학들도 가령 뭐 내가 나온 대학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인데 이름이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괴테 대학교 프랑크푸르트 소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 하려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우니베르시테트 주 프랑크푸르트 안마이에요. 이게 귀찮으니까 프랑크푸르트 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 마찬가지로 이 카를로 페르난데 황제의 대학인데 뭐 당연히 국립대겠죠. 이것도 그냥 오스트리아 황제 이름인데 프라하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불렀고 오늘날도 이제 오늘날 완전히 이제 왕 이름은 빠지고 프라하 대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대학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 중유럽 네덜란드까지도 이게 알려져요. 이 책은. 근데 영국, 이탈리아는 당연히 예수의 선교 방법을 탄압하는 교황청이 있는 데라 잘 알려지지 않았겠죠. 파리에도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알기는 해요. 지식인들이 이 번역이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이 번역서를 쭉 라틴어 경전 6서를 맹자 쪽만 봤을 때도 맹자를 번역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게 충돌을 할까봐 성직자들의 도덕론하고 이 본성 도덕론하고 충돌을 할까봐 물을 엄청 탔어요. 묽게 해놨다고. 아주 선명하게 쓴 맹자의 글을 조금 불투명하게 만드는데 애를 썼어. 자, 노엘의 경전 번역의 평가. 노엘은 이 번역서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전 육서의 이 라틴어 번역을 나는 당신들에게, 친애하는 독자들에게 중국인들이 쓴 것을 알라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생각한 것을 당신들이 행하도록 넘겨준다. 그리고 노엘은 맹자의 이는 뒤에 행하도록 넘겨준다는 요 대목이 교황청이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고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지금 그대로 이걸 행동하라 이렇게 지금 행동 지침으로 넘겨준다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 책의 이 구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럽인들은 도덕 생활을 성경에 따라 하지 말고 이 경전에 따라 하라 이 말이 되잖아. 아주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 그리고 노엘은 맹자의 인의 예지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돼. 그렇지. 피에타스, 에퀴타스, 호네스타스, 인텔리겐치아 또는 프루덴치아 두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로 옮겼다.
십이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아주 명쾌하잖아요. 맹자 말은 12지심이었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근데 이것을 엄청나게 물을 타게 장황하게 만들어요. 자. 라는 대목은 이렇게 옮긴다. 악을 그 아래 있는 것으로 암시하듯이 그리고 선을 지시하듯이 변별할 줄 모르는 굳어진 마음을 가졌다면 이 자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이유가 있냐고. 명쾌한 구절인데. 그러다 보면은 12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놓쳐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노엘은 12를 선악으로 바꿔 옮기고 있다. 그리고 12지심은 지의 단초다 라는 대목은 이렇게 옮겨놓고 있다. 악을 싫어하거나 선을 좋아함이 치솟듯이 터져 나오므로 이곳에서 현명 또는 지성의 특징에 섬광이 찾아진다. 노엘은 이신론적 또는 자, 잠깐. 이 두 번역은 내가 한 거예요. 어디에도 영어 번역이 없어요. 영어 번역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나는 다만 맹자를 제대로 번역했나 알아보려고 사전을 수도 없이 찾으면서 지금 이걸 라틴어 사전을 찾으면서 웬만한 라틴어 사전 찾아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대단히 두터운 전문적인 라틴어 사전을 찾아야 이 단어들이 다 나오고 변화형이 나오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따지면. 자. 노엘은 이신론적 또는 자연신학적 관점에서 십이지심을 악을 싫어하거나 선을 좋아함이 치솟듯이 터져나오는 본성적 감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엘의 이 맹자 번역은 셰프츠베리의 십이감각 개념과 본성적 도덕 이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이전에 마르티니에 의해서 인이 예지할 때 지는 이 지혜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진리를 아는 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sense of right or wrong 그야말로 시와 비의 감각이라고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존 웹도 또 인용도 하고. 근데 셰프스베리는 이제 moral sense of right or wrong 도덕적 시비 감각 또는 그냥 도덕 감각 이런 도덕 감각은 서양의 도덕 철학에 나중에 엄청 중요한 개념이 돼요. 인간이 그걸 타고났다고 그러면 다른 계시가 필요 없잖아. 선악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문제가 뭐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게 인식의 과일인데 뭘 인식하는 거냐면은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과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서 옷을 입고 아니 뭐 나뭇잎으로 뭘 가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히려 선악을 알게 돼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됐구나. 그것도 금방 창세기의 기독교 논리하고 충돌할 여지가 있죠. 그냥 이 도덕 감각을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별 죄가 아니고 상당한 공적을 이부가 세운 거죠. 애플 컴퓨터 뭔가? 애플 보면 사과를 비워먹은 자국이 있지. 근데 아담과 이브가 각각 비워먹었는데 왜 비워먹은 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일까? 컴퓨터, 애플. 그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비워먹은 그걸 뜯으려고 그걸 만들었대요. 근데 이빨 자국이 베어먹은 이빨 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유진이 봤어 그거? 그 로고? 네. 근데 두 개에 하나야. 하나예요. 왜 하나야? 보세요. 숙제로 놔둘까 말을 해줄까? 근육이. 숙제? 다음에 와서 풀을 거야? 네가? 우리 학생들이 해답을 찾도록 답은 다음에 알려줄게. 자, 읽어.
비스델로의 역경과 얘기 번역 시도. 최초로 역경의 15개 궤와 12개의 일부를 라틴어로 옮긴 책으로는 비스델로의 역경이라는 중국 서적의 약술 또는 변화의 전범서가 있다. 이 책은 1728년에야 늑장 출판되었다. 또 비스델로는 늑장 출판되었다 그러면 이때서야 알려졌다 이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는 막 돌려봐 가지고 출판되기 전에 회람을 많이 했어요. 원고 자체를. 원고를 복사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많이 또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원고들을 또 알고 있었고. 자, 또 비스델로는 얘기의 교특생, 제법, 제의, 제통편을 발췌 번역했고 서경도 라틴어로 옮겼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 빼먹고 지금 옮겼는데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악기, 음악에 대해서 공자가 쓴 부분하고 예운편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빼먹었어. 물론 대학 중용은 이미 별도 책으로 나와 있으니 얘기의 두 편이에요. 그게 두 장절, 대학과 중용도. 근데 그 다음에 중용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막 예운편하고 악기편이라고 엉뚱한 데를 해놨어. 이걸 읽으면서 사람, 교특생은 좀 다르겠네. 예운편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대동 사상이 나와요. 대동 사상이. 대동과 소강 사상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이제 평등한 관계에서 묘사하는 대목들이 많고. 자. 유하심 후배는 역경의 연구서인 역경서적의 원리 일반 이념을 저술했다. 유교영전의 번역서들 외에 공자 철학의 확산에 가장 대중적으로 기여한 책을 들면 먼저 이사벨 비시에르와 장 루이 비시에르가 1702년에 프랑스어로 편집 출판하기 시작한 몇몇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간들, 동방의 중국과 인도에 관한 글들이 있다. 이 모음집은 이후 그 제명이 감화적이고 신기한 서간들, 국제선교단의 글들로 바뀌어 1776년까지 70여 년 동안 연속 간행되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서간 모음집은 중국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선교사들의 굴절된 시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특히 공자의 유교를 논한 16통의 서안은 공자 철학을 확산시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쳤다. 아무튼 당대 유럽에서 예수의 신부들이 번역 출판한 공자 경전과 중국, 코리아, 일본에 관한 보고서 및 저술은 17세기 후반부터 유럽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고 이들의 정신을 계몽했다. 말하자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의 공자 연구와 이 연구 과정에서 서양으로 유입된 공자 철학은 그 굴절과 왜곡 속에서도 이 시대 사상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침투해 참고적 영향을 넘어 유럽의 철학 사상을 근대화하는 본질 구성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들밖에 모르던 유럽인들의 목매한 기독교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일대 경몽을 통해 각국에서 계몽주의의 씨앗을 수태시키고 그 발화의 투지를 북돋웠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경몽이란 말은 우리말인데 경몽요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나 제목을 통해서 알 텐데 경몽이라는 말은 원래 주역의 네 번째 교인 몽교의 마지막 상효의 효사예요. 경몽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때린다. 때려서 깨치게 만들어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경몽이. 경몽하고 계몽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할 때 계몽.
자, 제3절 공자 열광과 계몽주의적 근대화 기획의 태동. 1613년에 공자가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된 지 50년 만인 1662년 대학과 논어의 라틴어 번역서 중국의 지혜가 출판된 것을 기점으로 17세기 말을 전후해 공맹 경전이 거의 다 완역되자 공맹 철학이 유럽 전역에 점차 유포되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극동 지식과 공자 철학을 바탕으로 성서와 스콜라 철학에 도전하며 유럽의 봉건적 가치관과 정치 현실의 변혁을 추구하는 계몽 철학의 싹들이 도처에서 발아하기 시작했다. 당시 17세기 중반부터 계몽의 선구자로 등장한 사람들은 르 베예, 아이작 보시어스, 존 웹, 스피노자, 컴벌랜드, 윌리엄 템플 등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왕사들이었다. 왕을 가리키거나 황태자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왕사로 임명되면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 철학자로 사실 같은 타이틀을 동시에 주는 거나 똑같아요. 중국의 경험적 과학기술과 프란시스 베이컨의 근대적 경험론. 프란시스 베이컨은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독특한 사상가고 이게 근대를 개막하는 중요한 경험론자잖아요. 근대적 계몽론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죠. 이 사람의 사상은 유럽의 고유한 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중국 경험과학과 공자의 경험적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서 유럽적 언어로 변형시키고 리메이킹한 그런 학자예요. 여기 이제 내 최초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물론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룩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끔 인용하는데, 룩스라는 사람. 뒤에 346번 각주에 조나단 이 룩스 있죠? 이 사람의 논문이 대단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여기서 베이컨이 얼마나 중국을 컨닝했는지, 응? 공자를 얼마나 표절했는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줘요, 여기서. 왜 이게 어렵냐면 연구가 베이컨의 뉴오가논, 신기관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학문의 진보나 이런 거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베이컨의 방대한 저작은 다 라틴어로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라틴어 읽는 사람만, 이 사람은 읽을 줄 아는가 봐. 읽어보니까 완전히 이게 중국이더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준 나의 깨달음은 뉴 아틀란티스라는 과학기술 입국론을, 모름지기 국가는 과학기술적이어야 된다. 과학기술을 입국을 해서 엄청나게 부를 늘리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상국가를 생각한 게 그 이상국가, 뉴 아틀란티스라는 그 국명을 가진 이상국가를 기획을 해요. 소설식으로. 토마스 모어의 마치 유토피아처럼. 근데 그것도 완전히 중국을 흉내낸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당시의 시를 이 사람이 인용을 해요. 룩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시인이, 풍자 시인이 베이컨은 아주 대단히 독창적인 무슨 유토피아를 창조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의 미니에이처, 중국의 축소판을 뉴 아틀란티스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 들켜버린 거죠. 하나도 독창적이지 않고 중국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그 글을 인용해요. 그 시를 룩스가. 그래서 내가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읽기는 오래전에 내가 읽었는데 맥락 없이 읽었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미니에이처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뉴 아틀란티스 책이 잘 해석돼요. 잘 읽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그런데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뉴 아틀란티스를 어디다 소재시키냐면 베이컨이
남중국해에 있는 어떤 섬이라고 그래요. 중국 가까이 소재시키는 거죠. 자, 많은 학자들은 프란시스 베이컨만은 유럽 또는 영국 고유의 새로운 경험론 철학을 개창하고 전개한 철학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이컨의 저작들이 더 면밀하게 연구된 오늘날, 학자들은 그의 저작들도 모두 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정치 문화의 영향 아래 쓰인 것으로 입증해냈다. 중국의 경험과학 기술의 영향은 유럽에서 경험주의 인식론 철학의 새 길을 개척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인류 보편적 선차성을 설파한 학문의 진보, 신기관, 뉴 아틀란티스 등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기관이라는 말은 오르간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은 오늘날 어디 무슨 국가기관 이렇게 할 때 그런 뜻으로 오르가논이란 말을 쓴 게 아니고 그때는 방법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기관은 새로운 방법론 책이란 뜻이야. 새로운 방법론. 알았지? 자. 중국의 한자와 경험적 과학기술에 대한 베이컨의 관심. 프란시스 베이컨은 수많은 서적과 보고서, 중국인들과 접촉한 선원들과의 담화와 구전을 통해 중국의 경험과학과 기술을 잘 알고 있었다. 베이컨은 당대 영국에 가용한 중국학적 지식의 맥락에서 중국과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기술들에 대한 수많은 언급을 남겨놓고 있다. 베이컨의 중국 지식은 단순한 상상이나 수사적 제스처 수준이 아니라 아주 굉장했다. 중국과 한자, 그리고 중국 과학기술에 대한 그의 명제들은 당대의 정통적 지성들과 대등한 수준의 진지한 주장들이었다. 이 중국 관련 주장들은 특히 베이컨의 언어 철학과 중국의 진짜 부호 문자에 대한 그의 독해에 대한 당대 비평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그의 흩어진 어록들을 모아놓을 때 생겨나는 중국의 아지랑이 같은 영상은 뉴 아틀란티스에서 선보이고 베이컨의 철학 프로그램 전체의 중심적인 사이언토크라트적 이상국가 비전의 명백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그의 뉴 아틀란티스도 중국인들의 과학기술 입국과 발명 재간을 암암리에 모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짜 부호 문자로서의 한자에 대한 베이컨의 이해. 베이컨의 최초의 중국학적 관심은 한자에 쏠려 있었다. 그는 1605년 학문의 진보에서 중국 한자를 진짜 부호 문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중국과 더 먼 동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글이나 단어가 아니라 사물과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오늘날 명목적이지 않은 일정한 진짜 부호 문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잘 알려져 있다. 수많은 민족들이 상당히 다른 언어들을 쓸지라도 이 부호 문자를 사용하는 데 동의해서 필답과 글로 상호소통을 가질 정도다. 그리하여 이 부호 문자로 쓰인 책은 각 민족에 의해 그 민족의 고유한 언어로 읽히고 번역된다. 이들은 이렇게 약간 착각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 40여 개의 중국어 발음이 있어요. 한자를 넣고. 근데 유사한 것들을 합치면 8개로 어군이 나눠져요. 그리고 완전히 베이징이라고 읽는 표준 발음도 있지만 북경 발음으로 페이핑이라고 읽는 데도 있고 페이킹이라고 읽는 데도 있고 남공도 난징이라고도 있고 난킹이라고도 있고 어느 지방 사람이 같은 한자를 보고 어떤 발음을 하는가는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자로 쓰면 또 통한다 이거야. 근데 중국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발음만 달라진 거니까 문법은 비슷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게 문법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배워야 되는 외국어인데 우리나 태국이나 뭐 안남 사람들도 그 마치 중국인들끼리 발음만 달리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른 언어인데 그게 외국어인데 이거 딱 보면 아니 서로 달리 발음은 하지만은 글자는 똑같아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원형 인간 언어 아닌가. 진짜 부호로만 통하던 시대에 이게 혹시 아담이 쓰던 언어 아닌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인간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하느님한테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끼리 단합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느님이 그 설화와 신화와 마찬가지로 지금 언어가 달라졌지만은 중국에는 아담이 쓰던 이 부호 문자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 이 중국에 남아있는 이유는 혹시 노아의 후손들이 여기로 와서 살지 않았을까. 요임금의 홍수 이야기나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비슷한 거 아닐까. 막 엄청난 상상력을 날개를 펴요. 상상의 날개를. 자. 베이컨이 이론화한 진짜 부호 문자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기술하는 이 구절은 베이컨 언어 철학의 요체가 되었다. 중국 한자에 대한 베이컨의 이 묘사는 결코 거짓 주장이거나 당혹시키는 경멸이 아니라 자신의 복잡하고 박식한 중국 지식에 뿌리 박은 진지한 논변이다. 중국에 대한 베이컨의 자각적, 의식적 지식은 그의 언어 철학과 뉴 아틀란티스의 핵심적인 유토피아적 비전과의 관계에서 광범한 함의를 가지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늘 깨어있는 의식적 지식과 중국에 관한 그의 부수적 글들은 중국의 발명과 기술들을 그가 구성하는 학문의 대역사 속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식의 부흥을 위한 일종의 전지구적 천명을 함의한다. 베이컨은 자연적 세계를 채록하는 그의 표현을 쓰면 신의 작품들의 책을 옮겨 쓰는 보다 객관적인 부호, 기표를 요구했다. 이게 한자를 읽 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거의 없고 그냥 부호, 사인. 알아들었어? 지금 이 말을 사인으로만 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나 문법적인 요소는 없고, 근데 한자에 꼭 이렇게 사람 인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만 알 수 있는 상형적인 요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쓰여지고, 에? 또 문법적인 요소도 많잖아요. 문법적 한자들, 야 이런 거 야라 야는 거 그냥 이다라는 뜻인데, 근데 그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떤 형상을 진짜로 옮겨놓은 것처럼 여인 그러면 애기 뵌 여자 그거 있지 많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상징적인 변형과 발전을 많이 겪는데 그게 없는 걸로 생각해요. 자. 이 부호 체계의 창조에서의 결정적 벽돌, 즉 진짜 부호 문자는 직접적인 시각적 시냅스나 청음에 종속된 기표와 기의 간의 연관들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픽 형상이다. 기표와 기는 말이나 문서라기보다 상징 또는 표상의 존재론적 제목 아래 끼워 넣어진다. 베이컨에게 상징은 지성적 생각을 감각적 이미지로 환원한 사물들의 닮은 꼴과 비유를 드러낼 수 있다. 상징이라는 말도 좀 변형시켜서 이해하고 있죠, 의미를. 그러므로 진짜 부호 문자의 기초는 가령 상징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죠. 내가 오늘날 상징 이론을 말해준 거예요. 태극기에 어디가 우리나라 모양을 닮은 게 있어? 아무 형상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형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형상이 없으니까 상징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건데 마치 형상이 상징이고 상징이 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성, 영토, 주권으로 분해될 수도 없는 거예요.
동국대학이 어디 있어? 동국대학이 여기 지금 남산 밑에 있다는 거? 동국대 교수, 학생, 뭐 책상 이런 것이 동국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죠? 형성하는 물질적이고 뭐 정신적인 그런 요소들일 뿐이지 동국대학은 동국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 마음은 동국대의 관련 법과 규정들을 집행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야.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도 마음을 바꾸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근데 국가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그런 마음 속에 제도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제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국가도 대한민국 본 적 없듯이 동국대도 본 적이 없어요. 동국대 교수인 황태현을 볼 수 있고 학생인 유진이를 볼 수 있고 총장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동국대는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걸 구성하는 뭐 요소일 뿐이고 동국대의 개념은 각인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 그것은 그 규정, 동국대를 만든 규정들,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규정들이 작동하는 한 동국대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그걸 준수해야만 작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질 수 없거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만지거나 볼 수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꼭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유진이 미국 가봤어? 아니요. 미국 있어 없어? 상징만 있을 뿐. 들어서 소문만 알고 있고 읽어서 알 뿐이지. 그럴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만져서 아는 것도 아니고 가서 체험해서 땅을 밟아본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체험하고 땅을 밟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나? 아니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을 알아야 되고 법률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들이 준수하는 그들의 마음의 정도를 알아야 되고 100% 준수하면 그리고 늘 작동한다면 한 번도 얘기 없이 그 정신에 따라 마음속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충 준수하고 헌법도 대충 어기고 그러면 그만큼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어기는 만큼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또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한다 이런 태제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신비적이거나 신적인 문제는 아니다. 명확하게 세속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뭐 국가가 종교적인 거야. 동국대가 뭐 종교적인 거야. 국가를 물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약속은 뭐야? 마음을 굳힌 거지. 동국대 규약은 그 약속 중에 하나예요. 헌법도 큰 약속이지. 뭐 모여갖고 명시적으로 계약 맺듯이 약속을 한 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관습이 굳어지면서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관습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야, 언어. 이런 발음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라고 써놓고 뜻은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약속을 모여서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태어나면 다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보탬 배우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하고 시인들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서 그냥 진부한 한국어를 또 한 번 새롭게 만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여를 하고 보탬을 또 주기도 하지만은 크게 벗어날 수 없어. 우리의 기존 언어의 관습적 약속을 벗어날 수 없다. 관습과 약속을 대립시킬 문제가 아니다. 다른 말로 계약과 관습도 대부분 많이 그 사회 개혁론자들은 대립시키는데 그렇게 대립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실은 살다 보면 역사가 진행하다 보면 뭐 명시적으로 한 약속은 흐지부지 되고 사람들이 살면서 관습으로 만들어내거나 서로 맺은 약속들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죠.
언어야말로 그런 거창한 부지불식간의 무의식적인 약속에 속한다. 자, 그러므로 진짜 부호문자에 기초한 글자 기표 체계는 관념들의 세계를 쉽사리 시각적으로 만들어준다. 베이컨은 입말 언어와 결별한 부호 체계, 즉 진짜 부호문자가 지식의 질적 개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베이컨의 진짜 부호문자는 상상적 도피의 고안물이 아니라 세계의 먼 곳에서 쓰이고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하나의 기술이었다. 세계의 먼 곳은 중국이야. 중국에서 실제 쓰이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고. 베이컨이 진짜 부호문자를 언급하기 직전의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중국 한자의 모범적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온다. 진짜 부호문자에 관한 기술을 출판한 1605년 직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구체적 지식 정보의 조용한 보급과 유통이 런던에서 벌어졌다. 1603년 9월 11일 중국인들을 보고 온 250여 명의 영국인들이 런던에 귀환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영국인들도 중국을 가서 구경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603년이면 물론 포르투갈 사람들이 수도 없이 중국을 왔다 갔다 했겠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스페인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인들까지 이렇게 와갖고 전문가들이 런던에 귀환해서 모였다. 참 특이해요. 자, 이건 퍼체스가 책을 내거나 마테오 레치가 책을 내기 전이에요. 퍼체스는 1613년에 책을 냈죠. 15년에는 마테오 레치니까 훨씬 이전이잖아요. 벌써 9년 내지 뭐 12년 정도 이런 시점이에요. 자. 이들은 동인도로 무역하는 런던 상인들의 회사와의 계약하에 제임스 랑카스터가 이끈 첫 항해의 생존자들이었다. 랑카스터 선단은 후추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후추 무역을 주름잡고 있어서 한자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바타비아, 오늘날 자카르타의 옛말이 바타비아예요.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쓰는 자기들의 지명이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걸 따라주는 거고, 바타비아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다 지명을 지은 거야. 지들 마음대로. 근데 완전히 자카르타와 일치하지는 않고 자카르타에서 조금 치우친 곳이 바타비아야. 자. 무역한 경험을 상기시켰다. 이 항해 직후 중국에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건들이 런던에서 일어났다. 이 중 몇 건은 고도로 시각적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가령 중국 마술사의 가면이 1604년 신년 첫날 햄프턴 궁에서 공연되었다. 또한 영국의 중국 서적들이 반입되었다. 1604년 초 보들리언 도서관의 중국 수집가는 사서 몇 권과 맹자의 일부를 소장했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미 벌써 사서가 들어가 있고 여기 한자로 된 게 맹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예? 근데 보들리안 도서관에 아까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구냐, 하이드는 한자를 알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때는 벌써 좀 시간이 지난 1650년경, 6, 70년경이니까. 지금은 지금 우리가 1604년을 다루고 있지. 자.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가 나오기 전에 적어도 한 질의 중국 서적이 영국에 들어왔다. 수호전도 들어왔다. 베이컨이 이 성장하는 사회적, 문헌적 의식의 그물망에 대해 무엇을 알았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런던 거주자로서나 토마스 보들레이와 서신을 주고받는 친구로서만이 아니라 보들레이, 왕비, 기타 대귀족들에 대한 정보 제공자로서도 이 사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었다. 보들레이는 이 사람은 정말 부호였는가 봐요. 그리고 많은 그 관심이 동방에 많아서 책을 엄청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그 도서관 이름이 보들레이언 라이브러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서관장이 하이드였고 지금도 이제 있는 거죠. 이 도서관은 보들레이언 도서관은. 자. 또한 20여 년 전부터 대륙에서 중국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는 흐름은 진짜 부호 문자에 관한 그의 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게 최초의 도서관인데 영국의 도서관이 보들레이언 라이브러리가 중국을 봤더니 도서관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거야. 도서가 엄청 많고 이제 나중에 좀 가면 이걸 한 5, 60년 뒤에 그 중국어 도서관에 대한 글들이 꽤나 나오거든요. 이전에 이제 본 사람들 죄수로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도서관이라는 걸 처음 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이 보들레이가 책을 모아서 개인 장서를 이제 도서관으로 꾸미는 것 속에서 도서관이라는 근대적 하나의 제도가 창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만들 때 교육제도를 만들고 대중교육제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또 도서관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토마스 제퍼슨의 경우에는 읽어서 알겠지만 확고하고 만들려고 애를 쓰죠. 물론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 생애 안에는 성공을 못했지만 뒤에는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자, 조금 더 읽어봐. 또한 20여 년 전부터 대륙에서 중국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는 흐름은 진짜 부호문자에 관한 그의 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시 런던에서 영역 출판된 호세 데 아코스타의 인도의 자연과 도덕의 역사의 영역본은 중국 한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중국인들은 알파벳이 없고 어떤 글자도 쓰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글씨는 그림과 암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글자는 우리의 글자가 그런 것처럼 구분의 부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불, 사람, 바다, 기타 것들과 같은 사물들의 형상과 표현물들이다. 이 인용문은 베이컨의 진짜 부호 문자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진짜 부호 문자는 그에 의하면 시장의 우상, 즉 언어 담화 공동체의 애매모호한 사실 왜곡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자, 이게 소리만 나는 소리거리 영어 한번 보자고. 이건 누가 들은 예냐면 베이컨이 든 예인데 wet라는 단어를 들어요. 젖었다는 뜻, 젖은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이 wet를 뭐 옷이 wet다라고도 쓰고 그리고 창문도 wet라고 쓰고 불이 wet하다고까지 쓰고 불이 습기가 많아. 불이 wet, 아무데나 wet란 말을 쓰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펑퍼짐해지는 거야. 네? 근데 한자는 그것만 딱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인데 한자도 엄청나게 펑퍼짐해져요. 안 그래? 가령 우리 풍경 할 때는 이렇게 바람풍자를 쓰는데 왜 거기다 바람을 쓰냐고. 그리고 풍속 할 때 바람풍자 또 쓰고 아무데나 막 써갖고 엄청나게 상징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쌓인 캐릭터 부호만은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여간 한자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지나친 기대를 아마 분명히 베이컨이 근우기를 닮았을 것 같아. 지나친 그 기대를